평생 모은 전 재산을 털어 아들을 위해 서울에 집을 샀습니다. 4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 그건 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대출 편의를 위해 집 명의에는 제 이름 석자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계산이 필요하냐는 마음으로 아무 의심 없이 넘겼던 그 결정이 8년 후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저를 길거리로 내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돈을 대고 제가 땀 흘려 가꾼 집에서 저는 집주인이 아닌 잠시 도와주러 온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보냈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판사 앞에서 눈물을 흘린 건 저였을까요? 아니면 아들이었을까요? 그 눈물은 참회였을까요? 아니면 집을 잃을까봐 두려워 흘린 눈물이었을까요? 웰다잉 인생 노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60살 김명숙 여사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집 명의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명의신탁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비극을 부르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분은 많은 이들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선택을 하셨으니까요. 제 이름은 김명숙, 올해 60살입니다. 지금은 서울 관악구의 어느 엘리베이터 없는 낡은 빌라 3층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10년 전 방 2개와 거실 하나가 있는 구조로 총 6억 5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중 계약금과 중도금 4억 5천만 원은 제가 평생 교직 생활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퇴직금과 사별한 남편이 남겨준 연금을 모두 합쳐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집은 아들 서진우의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당시의 아들은 갓 결혼해 수입이 불안정했고 대출 승인이 어려웠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젊은 사람 명의로 하는 것이 대출 승인에 유리하다고 조언했고 아들 역시 미래가 불확실하다며 걱정하더군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명의로 해라. 어차피 우리 한 가족인데 뭐가 문제겠니? 그 한 가족이라는 말이 지금은 가슴을 후비는 송곳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 나이 50살. 퇴직 직후라 몸도 건강했습니다. 제 마음은 단순했습니다. 아들이 가정을 꾸렸으니 집 한 채 마련해주고 저도 함께 살며 손주를 돌봐주면 아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명의 변경 같은 건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면 될 일이라 여겼습니다. 같이 사는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나 싶었죠. 하지만 진짜 이 집으로 이사하고 난 뒤 저는 제 위치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족도 어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보수로 일하며 남의 집에 얹혀 사는 파출부 같은 존재였습니다. 거실 벽에는 그들 부부의 웨딩 사진이 걸렸고 장식장에는 두 사람이 여행하며 모은 기념품들이 가득 찼습니다. TV 로그인 계정조차 며느리 박혜진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이 집에서 온전히 제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복도 끝 구석에 놓인 작은 책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제가 쓰는 작은 전기포트와 차통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거실에 가구 배치 하나 마음대로 바꿀 수 없었고 제 사진 한 장도 감히 걸어두지 못했습니다. 소파 위에 둔 담요조차 쓰고 나면 어머니 물건 좀 제자리에 두세요 라는 며느리의 핀잔이 두려워 칼같이 접어두었습니다. 한 번은 이웃 주민이 어머님 이 집 사신 거예요? 전세예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웃으며 우리 아들 집이에요. 저도 같이 살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웃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지만 제 가슴은 시커먼 흙탕물을 삼킨 듯 답답했습니다. 분명 내 돈으로 산 집인데 내 집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민지가 태어나기 전 아들 진우는 자주 묻곤 했습니다. 엄마, 우리한테 너무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가족끼리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했죠.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 가족이라는 단어가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7시에 출근하며 무설탕 두유와 삶은 달걀을 먹었고 아들은 도시락을 싸가야 했으며 손녀 민지는 소고기 죽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세 사람의 입맛에 맞춰 각기 다른 아침을 준비하고 출근 순서대로 식기 세팅과 도시락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어제 벗어놓은 빨래를 돌리고 널었습니다. 며느리는 출근길에 어머니, 제 흰 셔츠는 뜨거운 물로 빨면 안 돼요. 라고 당연한 듯 덧붙였습니다. 마치 제가 그녀의 옷 재질까지 꿰뚫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투였습니다. 항의하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입을 떼려 하면 그들은 늘 한마디로 제 입을 막았습니다. 엄마, 우리 밖에서 일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그 도와달라는 말은 육아에서 시작해 요리, 청소, 빨래, 공과금 납부, 장보기까지 야금야금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제일 시간 많으시잖아요. 라는 말은 저를 그 집에 꽁꽁 묶어두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건 아파도 쉴 권리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한 번은 고혈압 때문에 어지러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그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혜진이 오후 회의 있어서 민지 데리러 갈 사람이 없는데 좀 참으면 안 돼요? 제가 운전하기 위험하다고 하자 그는 눈을 찌푸리며 그럼 택시 타고 다녀오세요. 이따 택시비 드릴게요 라고 하더군요. 돈이라니요. 제가 먹는 밥 한 끼조차 남은 반찬으로 해결하며 아낀 돈입니다. 아들은 단 한 번도 제게 용돈을 주거나 생활비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가구 하나하나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저는 다 기억합니다. 소파도 제가 샀고 냉장고는 경주 친정에서부터 용달로 실어온 것이었습니다. 베란다의 화초 거치대도 제가 직접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 어디에도 제가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지가 제 곁에 와서 할머니, 같이 만화봐요. 라고 속삭일 때가 하루 중 유일하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작은 머리가 제 무릎에 닿고 작은 손이 제 옷자락을 침대면 저도 이곳에 자리가 있다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안 하셨어요? 방에서 나온 며느리의 목소리에 저는 민지의 아쉬운 얼굴을 뒤로하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거절하는 법을 잊어버린 노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저에게 가족이 아니라고 말한 적 없지만 가족이라고 불러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만 저를 대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장에서 싱싱한 닭다리 살을 사와서 민지가 좋아하는 안동찜닭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위장이 좋지 않다는 며느리를 위해 담백한 산약 배갈비탕도 끓였죠. 오후 내내 고생해 차린 밥상을 보며 내심 뿌듯해하고 있는데 혜진이 식탁에 앉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 찜닭 왜 이렇게 기름져요? 저 요즘 자극적인 거 못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황한 저는 닭 자체 기름이다. 탕은 맑게 끓였으니 그걸 먹어라고 답했지만 그녀는 숟가락을 놓아버렸습니다. 아들 진우는 여느 때처럼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제 얼굴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 아들에게 오늘 회사 일은 어땠니? 라고 물었지만 돌아온 건 그냥 그래요. 라는 무미건조한 대답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정해진 대본도 없는 이름 없는 엑스트라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제가 너희 요즘 나한테 왜 그러니? 얼굴만 보면 짜증을 내는구나. 라고 묻자 식탁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려는데 거실에서 그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또 감정적이시네. 말이 안 통해. 차라리 예전처럼 경주로 내려가시는 게 서로 편하지 않겠어? 분노를 억누르며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혜진이 들어와 애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니, 주방 가스레인지 주변에 기름때가 너무 많아요. 이 냄새 옷에 다 배겠어요. 그 말이 제 머릿속의 이성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쏘아 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눈에 까시니? 제 목소리에 놀란 그녀가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그냥 냄새가 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매일 삼시세끼 차리고 빨래하고 애 보고 너희 해외여행 갈 때도 집 지켰다. 내가 보모니 파출부야. 이제는 기름 냄새까지 타박하니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싫은 거겠지. 그때 진우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그냥 말 한마디 한 건데. 저는 아들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흥분? 내가 일주일에 청소를 몇 번 하고 화장실 변기를 몇 번 닦는지 너는 아니?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면서 구박까지 받아야 해? 너희 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냐? 아들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제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내뱉었습니다. 엄마, 정살기 불편하시면 내려가서 사세요. 이 집, 제 명의로 된 제 집이에요.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같이 살기 힘들어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마치 커피 한 잔 사오라는 듯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행주를 내려놓고 한자 한자 내뱉었습니다. 이게 내 집이라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의가 제 이름이잖아요. 엄마가 그러셨잖아요. 가족끼리 따지지 말자고. 내가 그때 명의를 고집하지 않은 건 너를 믿어서였다. 내 퇴직금 다 털어서 사준 집인데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하니? 아들은 짜증 섞인 손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10년 전 이야기잖아요. 이제 와서 증거도 없는데 왜 그러세요? 그때 계약서라도 써두시지 그랬어요. 뺨을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끼고 아껴 모은 4억 5천만 원이 아들의 눈에는 증거 없는 헛수고로 전락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방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싸우지 마세요. 저는 민지의 목소리에 가슴 통증을 누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민지야. 가서 자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경주에서 가져왔던 작은 트렁크를 꺼냈습니다. 옷을 개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버텨왔나? 아이들이 변한 걸까? 아니면 원래 이랬는데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걸까? 옷 몇 가지와 상비약을 챙기고 민지가 그려준 제 사진 액자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작별 인사도 없이 그 집을 나왔습니다. 매일같이 닦던 깨끗한 유리창 너머로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보였습니다.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어디로 가느냐 묻기에 경주로 갑시다라고 했습니다. 기사가 혼자 내려가세요. 거기 지금 엄청 더울 텐데라고 묻더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가요. 하지만 마음은 더 시원할 것 같네요. 경주의 여름은 습하고 무겁습니다. 돌아온 고향집 주방엔 돌아가신 남편이 쓰던 낡은 찻주전자와 손때 묻은 나무 탁자가 그대로였습니다. 이웃들에겐 서울이 너무 시끄러워 내려왔다고 둘러댔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시장에서 예전 동료였던 이옥자 선생을 만났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단번에 무슨 일이 있음을 눈치채더군요. 찻집에 앉아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옥자가 탁자를 치며 분노했습니다. 명수가 이건 사기당한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당장 법률구조공단에 가보자. 이건 명의신탁 해지로 돌려받을 수 있어. 명의신탁. 제 돈으로 샀지만 이름만 빌려준 경우 실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온화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송금 기록이 있느냐는 물음에 저는 10년 전 은행 이체 확인증 사본을 꺼냈습니다. 당시 부동산 중개인이 작성해준 서진우의 모친이 자금을 제공함이라는 문구가 적힌 매수 설명서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증여라고 명시하지 않았고 줄곧 그 집에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기록이 뒷받침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 명의신탁 관계를 확인하고 자금 반환을 요구할 겁니다.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죠. 명숙 씨, 이건 아들 것을 뺏는 게 아니라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데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평생을 지기만 한 패배자라고 생각했는데 저에게도 목소리가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용 증명은 차가웠습니다. 민법상 명의신탁 규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구입 자금은 임명숙 씨가 전액 부담했으며 증여의 의사가 없었음을 밝힌다. 10일 이내에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 그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용기가 생겨서가 아니라 더 이상 울기만 하는 여자로 남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용 증명이 도착한 날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진짜 소송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아들의 분노 섞인 목소리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편지에 써진 대로다. 다 읽고 나서 다시 말하자. 내가 엄마를 내쫓은 게 아니라 홧김에 한 말이었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회사 일에, 대출금에 엄마는 왜 저를 파멸시키려 하세요? 친척들이 알면 뭐라 하겠어요? 엄마가 아들을 고소했다고요? 아들은 여전히 효도와 체면을 무기로 저를 억누르려 했습니다. 나는 내 권리를 찾으려는 것뿐이다. 내 명성은 내가 지키는 거지. 내가 지켜주는 게 아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요. 법대로 하지 말고. 저는 차갑게 잘랐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려면 변호사 입회하에 서류로 남기자. 이제 내 말은 못 믿겠다. 전화는 끊겼고 저는 거실에 걸린 10년 전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행복해 보이던 그때의 제 모습이 너무나 가련했습니다. 이튿날 며느리 혜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를 내쫓으려 한 적 없어요. 혼자 오해하신 거죠.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사과도 위로도 없는 그 문자를 지워버렸습니다. 정식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 선 날, 저는 회색 정장에 작은 핀 하나만 꽂고 나갔습니다. 아들은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판사 앞에서 저는 제가 한 푼 한 푼 모은 돈이 어떻게 그 집으로 들어갔는지, 8년 동안 그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았는지 차분하게 진술했습니다. 아들의 변호사는 단순 증여를 주장했지만 제 변호사가 제시한 엄마가 돈 대줘서 산 집이니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는 아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재판 도중 아들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해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는 평생 참으셨으니까 이번에도 참으실 줄 알았어요.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참아온 세월이 그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재판은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들은 집을 매각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아 제 지분에 해당하는 5억 5천만 원을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저는 아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서진우의 엄마가 아니라 김명숙이라는 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경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합의서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승리감도 보복의 쾌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평등한 관계가 끝났다는 안도감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약속대로 돈을 분할 입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여전히 변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너무 예민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과는 반성이 아니라 제가 가진 법적 무기가 무서워하는 항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주 집을 새로 단장했습니다. 낡은 소파를 버리고 밝은색 가구들을 들였습니다. 화단에는 로즈마리와 민트를 심었습니다. 저녁엔 혼자 차를 마시며 뉴스를 보고 뜨개질을 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요리합니다. 어느 날 손녀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내가 잘못해서 간 거야. 엄마가 할머니 이제 우리랑 안 산대. 아이의 울먹이는 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니야, 민지야.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자신을 돌보러 온 거야. 사람은 가끔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단다. 며칠 뒤 민지는 택배로 그림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할머니 집이라고 적힌 그림 속에는 커다란 안경을 쓴 할머니와 작은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림 한복판에 적힌 할머니, 나중에 나랑 같이 살자는 말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지에게 답장으로 제가 직접 뜬 작은 빨간 모자를 보내며 카드를 썼습니다. 민지야, 할머니는 내 마음속에 항상 있단다. 보고 싶을 땐 이 모자를 쓰렴. 저는 이제 결단을 내렸습니다. 경주의 이 낡은 집은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공증 변호사를 찾아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사후에 이 집을 지역 사회의 저소득층 미혼모들을 위한 쉼터로 기부한다. 변호사가 놀란 듯 물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 집은 저와 제 남편의 피땀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이들에게 불로소득으로 넘겨주기보다 정말 절실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유언장을 서랍 깊숙이 넣고 나오니 하늘이 그렇게 맑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시어머니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김명숙입니다. 설 명절 아들 내외가 민지를 데리고 경주로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그들을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수척해진 얼굴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사과는 받으마. 하지만 다시 합치는 일은 없을 거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 민지를 데리고 가끔 놀러 오는 건 좋지만 예전처럼 나를 부리려들 생각은 마라. 민지에게 세뱃돈을 건네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지 않고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희생이 당연시되는 시대를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30년 넘는 세월을 헌신하고도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김명숙 여사의 선택이 매정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뒤늦게 찾은 존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에도 경계가 필요하고 헌신에도 증거가 필요하다는 이 서글픈 현실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깊이 있는 인생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